최근 들어 대부분의 이메일 시스템은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구글 지메일의 경우는 받은 편지함에서 스팸 메일과 피싱 메일을 99.9%의 정확도로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 따르면 지메일이 99.9% 스팸 피싱 메일 필터링을 보장하는 것은 사용자들로부터 확보한 테스트셋과 함께 고객이 받았지만 지메일이 걸러내지 못했던 스팸 피싱 메일들에 대한 정보까지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필터링 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스팸 메일 혹은 피싱 메일들을 어떠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류 혹은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수립된 분석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정확한 분류나 예측 모형화를 위해 적합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목형 및 이산형 목적 변수가 주어진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류 모델을 비교해보고 최적의 분류 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목적 변수가 주어진 경우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치 예측 모델을 비교해보고 최적의 수치 예측 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과 데이터 특성에 따라 필요시 여러 알고리즘이나 기법을 융합한 앙상블 모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이란 훈련 데이터 세트로 주어진 데이터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를 가지고 목적 변수 혹은 반응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목적 변수, 반응 변수의 값을 추정하거나 분류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 즉 슈퍼바이즈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당 알고리즘에 어떠한 것을 예측하라 라고 지시 혹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도 학습은 반응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분류 혹은 수치 예측, 회귀 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응 변수가 남성, 여성, 아니면 스팸 메일, 정상 메일, 긍정, 중립, 부정 등과 같은 어떤 이산형 혹은 명목형 변수라면 분류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반응 변수가 0부터 10 사이, 마이너스 500부터 500 사이와 같은 어떤 수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수치 예측 문제 혹은 회귀 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분류 기법과 회귀 기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분류 기법은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가 이산형이거나 아니면 명목형 형태의 어떤 특정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목적의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예시로는 스팸 메일 분류,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 많이 쓰시는데요. 스팸 메일을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 이게 정상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냐, 이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고, 기업의 정상이냐, 아니면 부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객의 이탈 혹은 유지 등을 예측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용등급 예측,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의료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발생 예측 여부 등과 같은 이런 어떤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분류 목적의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일부 알고리즘들 또 회귀 문제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분류 기법들은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고요. 로지스틱스 회귀 분석,
의사결정 트리,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요새 뭐 딥러닝 등과 같은 어떤 뭐 기본이 되는 인공신경망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실생활에서도 또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최근접 인근, K nearest neighborhood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 기법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존 데이터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정보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느 쪽에다가 분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론입니다. 이에 K 최근접 이웃 기법에서는 해당 데이터 포인트랑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 간의 어떤 유사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반응 변수의 범주를 분류할 때 주변 데이터 세트 중에 몇 개, 여기서 이제 K개입니다. 그래서 K개를 몇 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두 점 간의 어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 변수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그래서 아까 이게 K 최근접에서 이 K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K 값은 해당 데이터 포인트랑 그 다음에 주변 데이터 간의 어떤 유사성을 측정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점의 반응 변수 분류를 할 때 참조할 주변 데이터 점들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좋아하는 영화와 유사하면서 기존에 시청하지 않았던 영화에 대한 추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해당 고객이 좋아하는 영화와 가장 유사한 영화 한 개만을 고려한다면 1 근접 이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유사한 영화 3개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3 근접 이웃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 점과 새로운 데이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사한 데이터 K개의 주변 데이터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해당 데이터점의 분류 범주를 고려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범주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K 최근접 이웃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분류 기법인 의사결정 트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반응 변수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혹은 설명 변수들의 속성 기준값에 따라서 트리 구조 형태로 뿌리 노드로부터 리프 노드, 즉 잎 노드까지 뻗어나가며 모델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설명 변수의 특징이나 기준값에 따라서 각 노드가 if then 형태로 분기를 해나가면서 트리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데이터의 속성값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의사결정 트리의 전형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나이라고 되어 있는 원 모양의 노드가 우리는 이제 보통 뿌리 노드, 루트 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뭐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가장 유의미한 변수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또한 이제 거기서부터 나이가 35세보다 적을 때, 높을 때로 이렇게 분기가 먼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기준별로 이제 분기가 돼서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사각 형태의 노드가 이제 리프 노드가 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게 분기가 돼서 따라오시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출을 해줘야 될지 대출을 거절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 기반의 그 분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결정 트리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노드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에 따라서 가지를 쳐서 데이터를 이제 분리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분리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불순도라는 기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순도는
노드에 여러 분류가 섞여 있을수록 불순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드에 하나의 분류만 존재할 때 이런 어떤 불순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낮게 됩니다. 즉 노드의 분리 후에 각 노드의 불순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트리 분류가 잘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순도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로서 뭐 진위 불순도,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지수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기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으로는 중요한 변수를 선별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추가 분석을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모형 결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더불어서 분류 결과에 대한 어떤 규칙 기반의 해석이 가능해서 분류 결과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설명 가능한 모형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업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연속형 입력 변수를 비연속적인 값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분리의 어떤 그 경계점 근방에서 예측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훈련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변형이 발생했을 때 트리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어떤 결정 논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좀 특정 데이터 변화에 분석 결과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이제 지도학습 중 분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 기법, 그 다음에 수치 예측 혹은 회귀 분석으로 나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차이는 만약 반응 변수 값이 이산형 혹은 명목형 변수 형태의 셀 수 있는 값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분류 기법을 적용하고, 반응 변수가 연속형 변수 형태여서 데이터 세트 범위 내에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는 경우 이 수치 예측 혹은 회귀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분석 기법의 결과값은 훈련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학습된 함수식을 통해서 계산된 임의의 값을 갖게 됩니다. 분류 목적의 머신러닝 기법에서 반응 변수가 유한계의 결과값을 가진다면 수치 예측 목적의 어떤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반응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범위 내에 어떤 값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치 예측 혹은 회귀 분석 머신러닝 기법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가 연속형 변수 형태를 가질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데이터 분석에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들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반응 변수의 수치값을 예측하는 형태의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 이 기법들을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가격을 예측한다던가 경제 지표를 예측한다던가 기업의 어떤 판매량, 제품의 판매량, 그 다음에 가격 변화를 예측한다던가, 그 다음에 인구 통계 특성에 따른 뭐 의료비의 뭐 증감을 예측한다던가 아주 다양한 예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수치 예측 목적의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기법인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사실 머신러닝 기법이라기보다는 통계학 영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어떤 그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급 통계 분석 기법들이 회귀 분석적인 어떤 접근 방법의 확장 혹은 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귀 분석이 통계학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막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수치 예측을 위해서 통계학의 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평가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결과값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지도학습 중에 하나의 어떤 주요 기법으로 회귀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연속형 반응 변수 y와 그 다음에 설명 변수 x의 다음과 같은 어떤 함수 관계를 모형화하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차항의 기대값은 0이고 분산이 어떤 시그마 스퀘어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x가 주어졌을 때
x와 y와의 관계를 특정한 함수 fx로 보통 가정을 하고 데이터 세트로부터 해당 함수 fx의 어떤 함수 그 파라미터 모수값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함수상에서 각 독립변수들 앞에 붙는 개수들의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fx를 선형 함수로 가정을 하면 선형 회귀 분석이 되고 비선형 함수로 가정하면 비선형 회귀 분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형 구축의 단순성 혹은 뭐 해석의 명료함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혹여나 선형 회귀 분석으로 잘 적합되지 않는 경우도 데이터의 적절한 변화, 뭐 로그 변환을 한다든가 제곱근 변환 등을 한다는 것들, 이런 어떤 그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 잘 적합성이 높은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치 예측 문제에서 회귀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법으로도 잘 예측이 안 되는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회귀 분석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적합한 함수식 가정이 또 필요하고 모수 추정 등 좀 선형 회귀 분석만큼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 없는 그 인공신경망과 수학적으로 동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비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다른 어떤 그 인공신경망 기법 등과 같은 좀 더 이제 계산 집약적인 어떤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인 회귀 분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가 이제 한 개인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키와 체중의 산점도의 그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그 직선을 적용한 어떤 그래프입니다. 자,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도 증가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비교적 잘 적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 2차원 그래프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좀 유용한데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3차원 공간상에서 2차원 평면으로 회귀적합이 표현되며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3개를 넘어가게 되면 4차원 이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응 변수 y의 변화가 하나의 독립 변수로 잘 설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독립 변수들을 잘 선적을 해서 이들의 함수로서 반응 변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다중 회귀 분석의 모형은 이제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각 변수들의 독립 변수들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 뭐 베타 0, 베타 1, 베타 2, 뭐 베타 p 등은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어야 하는 모수. 여기서 이제 회귀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엡실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의 시그마 스퀘어인 어떤 오차항입니다. 이와 같은 식에서 훈련 데이터 세트 뭐 x1, y1부터 xn, yn 등과 같은 어떤 n개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회귀 개수는 다음과 같이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오차에 대한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선형 함수의 개수값들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회귀 개수 베타 p의 추정치를 BP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 제곱법에 의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 다음 식과 같이 회귀개수 추정치가 일단 구해지면 이제 새로운 독립변수 x가 주어졌을 때 반응변수 y의 값을 그 b0 더하기 b1x 뭐 더하기부터 bpx와 같은 어떤 식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정된 회귀 개수에 대해서 어떤 유의성 검증은 회귀 개수 베타가 0이면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독립 변수가 그런 어떤 그 반응 변수 y 간에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0 곱하기 x는 0이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는 귀무가설을 우리가 이제 베타가 0이다라는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어떤 문제로 이제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은 베타 p가 0이다. 대립가설은 베타 p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을 일단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검정 통계량은 이제 t 통계량을 사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t 통계량의 절대값이 충분히 크면 베타 p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우리는 이 추정된 회계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와 관련된 그 독립 변수는 상당히 어떤 유의한 변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선형 회계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수치 예측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통계의 모형으로서 특히 독립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상당히 용이하고 각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선형 회계 분석이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형성, 등분산성, 정규성 이라는 어떤 가정을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단순한 모형에 적합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서 복잡한 데이터를 예측할 때는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서 사용될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마스라는 패키지를 일단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라는 패키지에 있는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 마스라고 해서 이 마스라는 패키지를 이제 불러오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체 그 보스턴 데이터에 있는 어떤 행인 개수 중에서 한 70% 데이터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70%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준비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LMFISH라는 것을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LM이라는 그 리니어 모델이라는 아래 내장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medv라고 하는 이 변수를 독립 그 종속 변수로 하고 나머지 13개의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리니어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는 아까 만들었던 이 보스턴 데이터의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한번 결과를 보기 위해서 summary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소위 말하는 해당되는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별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렇게 두 개냐, 셋이냐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P값을 이제 그 유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변수들이 이제 유의한 변수들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R 스퀘어드의 한 0.745 정도로 돼서 뭐 어느 정도 이 모델이 지금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변수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미한 상대적으로 이 무의미한 변수들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활용되는 방식은 이제 변수 선택법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 변수들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선형 리니어 모델을 입력 변수로 해서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변수 선택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다중회귀 모델을 재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ep이라는 함수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ste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모델 중에 그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어떤 변수들을 제거를 한 모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기존 모델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선택된 변수들만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m fit2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들만 남기고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측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redict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되는 모델은 아까 이제 fit2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는 new data 이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 테스트.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선형 회귀 모델을 가지고 이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스퀘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lm y hat 2가 이제 예측 값이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테스트의 med라는 함수가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예측치와 실측치의 오차의 제곱 평균이죠. 그래서 오차 제곱 평균을 계산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26.25638이라는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치 예측을 하는 어떤 지도학습 테스트 실험을 저희가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학습 머신러닝 개요 및 알고리즘의 다양한 종류를 이해하여 다양한 기법들을 이해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 성능을 내는 모델을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류 목적 지도학습 개요와 알고리즘으로 기존 데이터 가운데 가장 가까운 K개 이웃의 정보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론의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과 독립 변수 혹은 서명 변수들의 속성 기준값에 따라 트리 구조의 형태로 뿌리 노드부터 리프까지 뻗어나가며 모델링을 하는 기법의 의사결정 트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예측 목적 지도학습 개요와 알고리즘의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반응 변수가 연속형 변수 형태를 가질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